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총선이 끝나면 부동산 시장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망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영상 뒷부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4월 9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입지 최강 6억에서 7억 서울 구축 소형 아파트를 정리드렸습니다. 신혼부부, 독신, 투자 목적이나 또는 자녀집을 구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구축은 무조건 입지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드디어 오늘 치러집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규제 완화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규제하고요, 보유세 관련된 규제에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된 것들은 그동안 야당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투자 수요 유입 확대에 따른 규제 완화는요, 윤석열 정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여야가 충돌했던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게 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정도 됐겠죠. 결국에는 3년 유예로 여야가 합의됐고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거 진짜 세부담을 진짜 파격적으로 낮춰졌거든요. 거의 종이 호랑이 수준으로 종부세를 낮춰졌는데, 그것도 2020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재건축 초과임 환수제 완화법도 결국에는 국회에서 잘 진행이 됐었어요. 자, 물론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은요, 총선 이후에 다시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한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양도세율 인하입니다.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양도세율이 60에서 70%,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그것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주택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도 이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했었죠. 요거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 이후에 그렇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의지가 안 보였다가, 예전에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있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총선 이후에 추진하겠다. 지금 아마 이것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이것도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거고, 소급 적용 방안까지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 지역이나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이거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자, 이것도 아마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미 소급 적용 방안까지 발표해서 여당에서는 좀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할 것이고, 야당은 좀 반대를 할 겁니다. 야당에서도 2주택까지는 가져가는 게 오케이인데 3주택자 중과세율은 좀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자, 세 번째는 실거주 의무 폐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올해 1월 달에 실거주 의무 폐지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3년 유예가 아닌 폐지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다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단기 임대 부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가 단기가 없어졌어요. 4년짜리가. 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4년은 다 적용되니까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데, 6년짜리 단기 임대는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이 단기 임대에 아파트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총선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정부 정책이 시장을 바꿀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정부 정책보다는 금융시장 환경에 훨씬 더 밀접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요, 4월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봤더니 3월달은 2,802건이 등록됐어요. 그래서 3,000건대 중후반 한 3,600에서 3,70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월달은 지금 120건이 등록됐는데, 과거 추세를 보니까 3월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건 좀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쌓이면 저희가
추가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3월이든 4월달이든 3,000건대가 일단 지속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을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1월달과 2월달은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지의 거래 쏠림이 강했어요. 특히 상급지의 랜드마크 단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죠. 자, 3월달하고 4월달은 지금 어떨까요? 그때보다도 더 넓은 지역, 다양한 단지에 급매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던 단지에 뭐 집 보러 온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면 당연히 호가는 동반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왜? 급한 사람 순순으로 팔았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호가가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호가에 거래가 안 되고 사람들이 덜 오른 단지를 찾아서 가버리더라. 그래서 1월달, 2월달 거래가 터진 곳 중에서 좀 한산한 곳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도 거래가 정말 많이 터진 단지들이 호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예상할 때는요, 좀 1년 전과 다른 상황인 거는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1월 달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이제 2023년도 1월부터 반등을 했고, 올해 1월 달부터도 한국 부동산은 실거래가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2023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반등을 할 수 있었어요. 왜? 워낙 바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 182에서 141까지 뚝 떨어진 상태에서 9월까지 이 상승세가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9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됐는데 에게 이만큼 조정됐다는 거예요. 그냥 급매가 좀 많이 나온 수준의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가격이 올라가고 호가가 올라가서 작년 9월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약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이럴 것이냐? 작년 9월 고점을 뚫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력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전세난 같은 게 있겠죠. 전세 매물의 싸그리 줄어들고 전세 효과가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매매할 대가 대비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투자 수요도 유입되고 실수요자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전세 수요도 결국에는 금리의 영향을 받거든요. 기준금리 3.5% 상황에서 전세난이 심하게 올 것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전세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새로운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언제일 것인가? 4월 금통위를 앞두고요. 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전문가 19명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먼저 전문가 19명 설문조사 중 첫 인하 시점은요, 19명 중 16명이 3분기 인하를 받고요. 19명 중 3명은 3분기도 아니라 5월 인하를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연말 기준금리 수준에서는요, 3.25% 올해 한 차례 낮춘다는 오직 한 명만 전망을 했고요. 두 차례 낮춘다가 9명, 그리고 2.75%, 세 차례 낮춘다가 또 9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올해 금리 인하를 두세 차례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 이거 채권 전문가들이 뭘 맞춰? 틀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난 금통위에서 이창호 총재가 어떻게 얘기했다? 채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장 전망치하고 한국은행의 예상 경로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 한 차례 낮춰지는 것보다 계속 말씀드렸죠?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낮아진다면 다른 건 몰라요. 전세는 무조건 반응합니다. 왜? 낮아진 대출금리에 전세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현재 3.8%인데 3.2, 3.3이 된다면 누군가는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주거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정된 매물에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투자자 유입, 그 다음에 실수자들도 같이 움직이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의 연속된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2019년이죠. 2019년은 금리 인상, 금리 인하가 같이 있었던 해입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에는 헬로시티발 역전세력이 나타났고, 2019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12, 16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과열됐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요, 강동구 지역에서 1만 2천 호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단숨에 소화가 돼버렸죠. 자, 물론 기준금리 인하 전 변수는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 자, 지금 중동 지역의 불안이 계속 확산되고 중국의 경기가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이 나오니까 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국제유가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점점 멀어지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금 금융시장이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6월 인하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가 나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 5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4.43%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1%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원달러 환율도 135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근원물가는 낮아졌고 국내 경기는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추려고 여러 번 깜빡이 신호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런 위험 요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예상했던 걸 그대로 밀고 갈지는 4월 12일 금동위의 이창용 한국총재 기자간담회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2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정부 정책이 시장을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3월과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추가로 저희가 정보 영상을 좀 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서 호가 상승은 좀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채권 전문가 95% 이상이 연말 기준금리를 3.0% 이하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나 미국 기준금리 관련해서 4월 12일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연합인포맥스의 채권 전문가 설문조사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 쇼킹부동산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